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 전문가이신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 모시고 4.15 총선을 총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주말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총선에 충격에서 벗어나서 좀 평안한 주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또 낙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외의 결과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당연하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하겠습니까? 유비무환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10만 양병설을 이율국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기가 온다, 위기가 온다. 수도 없이 고영진 TV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대안까지도 다 알려드렸죠. 안 봤나요? 못 들었나요? 그러니까 수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유튜브에 특히 시사 프로그램의 생명력과 품질은 그겁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느냐. 그냥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진단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편이 아니니까 저렇게. 우리 편, 저 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데 수도 없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계속해서 진단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고 또 팩트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전략을 만드는 몫은 정치권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전혀 못했습니다. 손 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들도 지켜본 겁니다. 유권자들도. 그래도 정권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내놓는가 계속 지켜본 거죠. 그렇죠. 본선거일 당일까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 선거의 성격은 저는 간단하게 네 글자로 말씀드리면 야당 정리예요. 평가가 아니라 그냥 야당을 정리해 준 겁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여당 앞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유예한 겁니다. 시간을 유예했다. 유예해 준 거예요. 이거는 잘했다고 해서 표를 찍은 거 얼씨군하고 표를 찍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의 결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불과 한 2개월 전까지 긍부정이 비슷하다는 거 우리가 누차 계속 설명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이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 그리고 검찰 관련 이슈들, 이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이 국정 수행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잔뜩 쌓여 있다. 물론 잘한다고 평가하는 핵심 지지층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코로나19 대응이 오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성과를 보고 판단한 게 아니다.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서 지금 판단한 것이다, 국민이. 그러면 그 대안을 야당이 내놓는다면, 미래통합당이 내놓는다면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손을 들어줄 거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아니라 황대안 대표가 돼야 된다고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여당에 대해서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한 핵심 지지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압승의 의미는 자, 그동안 야당 발목 잡는다고 계속 그렇게 해명을 하고 또 어느 순간인가는 변명을 하지 않았느냐. 그럼 국민이 기회를 한번 줘볼게. 한번 마음껏 해봐라. 대신 못하면 우리는 정말 더 강하게 평가하겠다. 그 평가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대선이죠. 대선입니다. 그래서 대선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국민들이 본선이 남아있는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준엄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재신임 표현, 또 여당 합성 표현인데 저는 아주 냉정하게 표현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시간을 유예해 준 겁니다. 평가를 유보해 줬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번에 또 결과적으로 보면은 진보나 보수가 총 결집을 해서 그것이 나타난 게 투표율입니다. 그렇습니다. 66.2%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당 투표를 보면은 통합당이 33.84%, 민주당이 33.35%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결집을 했고, 통합당, 그러니까 보수가 최대가 한 35% 되는 모양이다. 그러면은 두 개 35%로 보면은 한 20, 30%가 중도층이구나. 이 중도층이 표심이
이 총선 결과를 좌우했다. 뭐 그런 결론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이해가 잘 된다고 하실 텐데 다 나왔습니다. 자, 투표율이 66.2%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지난 대선이 한 75, 6% 됐지 않습니까? 예. 75% 넘었어요. 자, 투표율이 75%가 넘어가면 뭐냐면 이건 진보, 보수, 중도가 다 나온 겁니다. 전부 다. 예. 사실상. 왜? 나머지 사람들은 뭔가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빼고는 다 나온 겁니다. 자, 66.2%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진보와 보수는 다 나왔는데 중도는 일부만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중도는 누구냐? 이 중도가 6.2%예요. 예. 그럼 30대 30이 나왔는데 그러면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6.2%가 결정했죠? 6.2%는 누구냐? 중도 진보입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수도권에서 격전지가 많았죠. 예. 여기서 충청권 호남은 싹쓸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영남은 왜 그러냐? 영남은 중도 진보가 조금 나왔는데 그래도 중도 보수가 더 많이 나온 거죠. 왜? 예. 지역이 영남이니까요. 네, 네. 근데 뭐가 문제냐? 왜 수도권에서 충청권에서 그리고 호남에서 이렇게 깡그리 졌느냐? 누가 안 나왔습니까? 샤이 보수가 안 나온 겁니다. 그렇죠. 샤이 보수가. 샤이 보수가 나왔으면요 더 대등하거나 몇 군데를 더 이기면서 격차가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샤이 보수가 왜 안 났습니까? 고영신 TV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막판에 전략을 잘 써라. 대안을 만들어라. 그리고 첫 번째 우리 고영신 박사께서 경고한 게 있습니다. 막말 조심해라. 전략가가 없다. 뭐 하고 있느냐?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 차례 얘기했죠. 경고를- 막말의 최대 변수는 막말이다. 예, 경고를 하셨고 그리고 이른바 보수의 책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송인이 뭐니 돌아다니지 마라. 준엄한 주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샤이 보수가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자, 샤이 보수가 왜 안 나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전투표는 민주당 쪽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본선거일에는 보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전투표 때 이 투표하면 투표 위조된다, 조작된다, 그래가지고 본선거일에 많이 나온 영향도 있다고 그래요. 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시사 유튜브 방송이지. 그래야 자꾸만 비판을 덜 받습니다. 이준석 그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고. 결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왜 어떤 분석을 해드리냐면요. 본선거일에서는 우리가 지난 주말에 방송하면서 본선거일이 중요하다. 이때 보수 쪽에서 그래도 많이 나올 것을 완전히 정확하게 예측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 무슨 말씀이냐. 샤이 보수는 60세 이상의 여성이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네. 역대 출구조사를 해보면요. 오후에 4시경부터 6시 마감까지 거의 투표율이 10%더 이상, 10%도 더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때 누가 나오느냐? 마지막에 샤이 보수가 나옵니다. 그래도 나가야지. 그런데 이번에요. 4시부터 6시까지가 투표율이 줄었어요. 과거보다. 안 나온 겁니다. 안 나옵니다. 왜 나가? 왜 나가냐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 샤이 보수가 5에서 7% 된다는 걸 정확히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6.2%가 중도 진보가 나왔다면 샤이 보수가 5에서 7%가 나왔다면 어떤 지역은 더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 이내로 이 승부가 갈린 곳이 24곳입니다. 그러니까요. 24곳이에요. 전국에서. 예, 그리고 좀 지역별로 좀 보면은 이번에 사실은 수도권에서 참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폭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82대 35였지 않습니까? 20대 총선 때. 이때도 그 직전에 말하자면 공천 파동이 일어갖고 아주 폭망을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훨씬 나아질 거다. 그래서 한 4, 50석은 얻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전부 합쳐서 16석 얻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121석. 여기서 105석의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아무리 뭐 어찌고 저찌고 해봤자 수도권에서 이렇게 패한 적은 아마 역대 총선에서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야당이. 고영신 TV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드릴 때 수도권에서 그래도 이 선거 결과보다는 개표 결과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지금
개표가 끝나고 나서 17일 날 발표된,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게 13일, 14일 조사를 한 거예요. 네, 예. 미래통합당 지지율이요,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0%예요.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하나도 안 올라간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수도권에서 마지막에 터졌던 막말, 빨리 일처리 못한 거. 그러니까 그것도 미적지근하게 처리를 했잖아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말에. 그 이거 이야기.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지. 그것이 무슨 누가 옳고 그러니 무슨 재판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선거는 철저하게 데이터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코로나19 대응을 대통령이 객관적으로 잘했든 못했든 간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코로나19 대응을 대통령이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투표일 이틀 전 13, 14일 나왔던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요.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자, 고 박사님. 아주 간단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300명에 60%면 몇 명입니까? 300명이 60%는 몇 명입니까? 63, 18, 180명 아닙니까? 몇 석 차지했습니까? 그러니까요. 180석을 딱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35%거든요. 35%를 300명에 적용하면 105명입니다. 그러네요. 다 그대로 나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높은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라도 정권 시판론이 안 먹히니까 야당의 전략은, 미래통합당의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방송을 통해서 너무나도 체계적으로, 어떤 방송도 분석하지 않았던 걸 설명을 들었지만 귀를 안 기울인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저는 수도권의 참패가 말하자면 통합당이 호남을 너무 버려버렸다. 뭐 현지 지역에서 버려버리니까 후보도 거의 내지를 않았고 어떤 지도부도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선거 때. 그러면은 호남에서 패하는 것은 당연한데 수도권에 올라 있는 호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수도권을 차지하는 제일 많은 사람이 호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20대 총선 때 38석을 준 국민당 표가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이 수도권에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민주당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느 지역이든 버리면 안 됩니다. 이순신 장군도 이야기했잖아요.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고. 이것에 대해서 통합당이 전혀 인식을 못한 거예요. 아이, 거기는 어차피 안 될 테니까. 고영신 TV에서 피가 튀도록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서울에 예를 들면 영등포 구월 같은 경우는 대림신길은 호남표라니까요. 아, 그럼요.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진을 같은데 관악을, 구로을 뭐 이런 쪽은 아니, 후보를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말씀드렸습니까? 행정구역상의 호남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호남에 대해서 아주 특단의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고, 이정현 같은 사람이 열 몇 명, 20 몇 명이 당선될 때까지 호남에 투자해야 된다는 걸 고영신 TV를 시도 때도 없이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선거는 이 행정적 경계를 넘어선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인천 이번에 완전히 완패를 했어요. 완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소속 인천 이쪽에도 호남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충청도 마찬가지고, 충청도 15대 5인가 그렇죠. 지금 더 할 텐데. 그러니까 또 충청도가 18대 8입니다. 그렇죠. 18대 8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천요, 무소속의 11대 1이에요. 윤상현 의원 당선됐죠. 예. 윤상현 의원 충청 향후회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충청표가 많죠, 인천에. 윤상현 의원 당선된 게 보수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가요, 호남을. 그래서 왜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영남에서도 당선되지 않습니까? 예. 당선되는데 부산에서도 당선되고 김해, 갑을, 양산, 을까지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은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냐면, 또 이순신 이야기를 하셨지만, 예. 베트남 전쟁을 할 때 미국이 사실상 최근에 20세기 들어와서 졌던 전쟁이 베트남 전쟁 아닙니까?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니, 웬 실을 알 수가 없다. 베트남 이 부대가 완전히 무슨 신출 기모를 하는 겁니다. 때를 알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지는 알 수가 없다. 아니 이런 정말 파격적인 선거 전략을 써서 호남도 안고 호남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미치는 수도권에도 전략을 세웠어야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김무성 의원 뭐 그분이 존경받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본인이 호남 본부장도 맡을 용의가 있다. 그리고 공관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그러면은 자기한테 조금 황교안 대표라도 전화라도 걸어주고 AU를 갖춰주면 가겠다고 했는데 황교안 대표 그거 갈 필요 없다. 전 대표지만. 그래갖고 그것도 무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남을 버려버리니까 그 지역을 버리니까 출향된 호남민들이 전부 민주당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 수도권에 있는 호남민들은 과거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는 달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많아요. 지지를 해줬는데 3년간 하는 것 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도 다 돌아서 버린 거예요. 어쨌든 뭐 지역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고 아까 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따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에 대해서 또 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인재 영입 아니었습니까? 네. 이번에 누차 설명했습니다. 인재 영입이 아니라 인재가 영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호남에 대해서는 지역 비례대표에서도 배려가 없었지 않습니까? 전혀. 뭐가 있습니까? 뭐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고 박사님하고 저하고 열을 내는 것 같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게 팩트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요 어떤 전략도 못 세웁니다. 이번 선거에 무슨 전략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계속 인정을 안 해요. 대통령 지지율도 못 믿겠다. 지역에서의 지금 동향도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앞서고 있다. 아무런 사실 기반된 근거나 데이터가 없이 그냥 막연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이 컸으니까 그거는 코로나 이전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근거와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막연하게 감으로 몇몇 방송에나 주로 출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서 전략을 세웠다. 몇몇 학교의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서 전략을 세웠다. 이런 당이 어디 있나요? 연령별로도 보면은 과거 2010년 지방선거 때 20대, 30대, 40대가 전부 말하자면 진보 좌파를 지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4년, 2016년 이 선거 때 또 2017년 대선까지도 보면은 이제 50대까지도 그쪽으로 몰려갔어요. 근데 이번에 2020년 이 총선을 보면은 60대도 상당 부분이 말하자면 대개 60대 이상은 보수 쪽이 강한 걸로 봤는데 이번의 경우는 이 60대 이상도 말하자면 진보 좌파 민주당을 지지를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연령별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고 그렇다면은 이제 70대, 80대, 90대를 상대로 해서 보수당이 통합당이 그 지지 세력을 가지고 앞으로 뭘 해보겠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어떤 공을 들였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진보 세력에 대해서도 연령대가 높은 분들의 비호감이 높았죠. 네. 높았죠. 반감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면 그렇죠. 좀 보수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돌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략적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관련된 조사도 보면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연령대가 오히려 훌쩍 올라갔어요. 드디어 이제 100세 시대가 온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했던 거죠. 50대 중반 이상은 보수적이지만 적어도 50대까지는 진보일 수 있다. 이른바 신진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또 하나 많은 우리 노령 인구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현 정부가 진보 정권이라서 반감이 크고 비호감이 컸지만 계속해서 노령연금 올리겠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또 긴급 재난 지원금 줍니다. 네. 지금 기본소득의 최대 수혜자는 누굽니까? 60세 이상이에요. 그분들이 고소득자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은퇴하고 사실은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적어도 이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약간의 수입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무슨 연금이 있습니까? 언론 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연금이 있어요? 교수 강의를 했지만 뭐 전임 교수로 해서 쭉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연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저희와 같은
입장들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렇죠. 자녀들이 와갖고 100만 원만 줘도 그러니까요. 정말 고마운 그런 그런데 세대가 돼버렸다니까요. 그 자녀들한테 손 벌리기가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 보면은 참 저렇게 한때 잘 나가던 친구들이 저렇게 풀이 죽었나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그런데 많아요. 노령연금 올려준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1단계 반감이 내려온 거예요. 높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데 기준이 뭡니까?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 자녀분들에게 등록돼 있거나 국민건강보험. 내 개인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100% 받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더 주겠다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그러면, 아니, 이 정부가 여소야대가 되면 이거 정책이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바라겠습니까? 저는 긴급 재난지원금까지도 코로나19 이후의 정부의 돈풀기 이것도 60세 이상의 마음을 돌려놓는 겁니다. 그게 선거 개입했다 여부가 아니라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대비가 있었냐라는 것이죠. 어쨌든 뭐 연령별도 또 상당한 변화가 지금 표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성별이라든가 직업적인 측면에서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남성과 여성. 지금은 그렇죠. 여성의 지위가 훨씬 높아졌고 뭐 이 보수 정권보다는 진보 정권에 와서 여성에 대한 뭐 애우랄까 이런 것들을 좀 외관상으로는 많이 해주는 그런 입장이고 화이트 칼라층이 어떻게 보면 보수를 또 이렇게 지지한다 할까 아니면 좀 중도층이 많다고 해야 하는데 그분들의 표심도 많이 좀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 결과를 보면. 아니, 그래서 대표적인 건 무엇이냐면 기억나실 것이 6개월 전 한 1년여 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고영신 TV에서 주부. 가정주부에서는 반감이 너무 큽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자영업이다라는 이야기를 약간의 이렇게 좀 코믹스럽고 익살스럽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올라갑니다. 자영업도 더 챙기고 있죠. 소상공인 더 챙기고 있죠. 여하튼 그것이 실질적이든 표면적이든 가정주부들도 계속 방역체계 강화하고 어떻게든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의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감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들이 화이트 칼라인데 이번에 대통령에게 또는 여당의 부정적인 이슈들이 코로나19로 블랙홀이 돼버린 거예요. 검찰 이슈라든지 지난해에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곤두박질 쳤던 이슈가 바로 조국 전 장관 이슈 아닙니까? 이번 선거 때 조국 전 장관 이슈 부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진단키트, 드라이브스루, 외국에서의 호평, 그 다음에 경제와 관련해서 긴급 재난소득, 재난지원금 이거를 보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특정 종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신천지 교회가 되니까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보는 거라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총선도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다른 선거였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19가 되다 보니까 이 유권자들의 평가 기준이 성과가 아니에요. 성과가 기준이 됐다면 임기 후반기의 선거는 대통령 임기 후반기 선거는 무조건 정권 심판이 됩니다. 근데 코로나19가 되니까 사람들이 태도를 보는 거예요. 누가 더 신속한지, 누가 더 몽골 기동대 같은 움직이는지 이걸 보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선거가 여당의 압승이지만 여당 너무 잘했네 하는 평가가 아니라 대통령의 태도를 본 평가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손 놓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사력을 다해서 여하튼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태도를 보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야당은 뭐 했냐? 없네. 이런 평가를 내린 선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당도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야당은 이번에 좋은 평가를 결코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우리 사회의 주류가 과거는 보수였어요. 그래서 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진보가 주류 세력이 있다는 거. 특히 문재인 정권은 그 목표가 주류 세력의 교체입니다. 언론이고 모든 분야에서도 과거 기득권을 누렸던 그런 세력들을 밀어내고 주류 세력을 교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류 세력의 중심이 바로 진보가 됐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또 하나 해야 하고
과거 같으면은 보수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 좀 깨끗하지도 못하고 부패해도 그래도 능력은 있어. 관료도 지내고 뭐 좋은 그 캐리어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깨끗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네. 이런 평가가 내려진 거. 이 부분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고 박사님께서 숱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완전히 그냥 요약해서 진보와 보수가 우리 정치 지형을 어떻게 지배해왔나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왜 이 문재인 정부 또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을 수가 있었느냐. 2014년 기억나실 겁니다. 예. 2016년 총선이 있었죠. 총선 이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선은요, 18년 연말기에 있어야 2017년 연말기에 있었어야 되는 게 원래 대선인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2016년요, 이때만 하더라도 보수가 우세했어요. 보수가 우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노력을 했냐?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네, 왜? 그렇죠. 약간의 중도 쪽으로 우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외연을 확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수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2016년에요. 공천만 막장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에서는 완전히 이 실망과 좌절로 이 지지했던 마음이 철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2016년에 그랬다가 이제는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게 촛불 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더 이제 진보로 와 있는 거죠. 자, 촛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은 좌클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코 안 풀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정권을 만든 겁니다. 자,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십시오. 그 뒤에는요, 어떻게든 보수보다 경쟁 우위, 경쟁력에서 앞서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더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0점이 제일 진보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10점이 제일 보수적인 거예요. 그럼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5점이죠. 자, 10쪽으로 갈수록 보수예요. 그럼 박근혜 정부 때는 6이나 6.5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어디로 와버렸냐? 4나 4.5 정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도 맥을 못 춘다? 중도층도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중도 세력도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양극단으로 가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디 쪽에 더 호감도가 높아져 버렸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국민들이 어느새 4.5로 와 있는 거예요. 진보 쪽에 더 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도 훨씬 더 유리하게 치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뭐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패했고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그 흔한 말로 통합당, 과거 새누리당, 한국당에 대해서 환골탈태를 주문을 했어요. 여러 차례 주문했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보이지를 못했고 하다못해 과거에 새누리당 시절만 하더라도 남원정,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해갖고 개혁파들이 늘 당내에서 새로운 혁신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도 뭐 정두원이라든가 뭐 김용태라든가 또 이 개혁파들이 늘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아마 거기도 초재선 비율이 지금 통합당 한 반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없죠. 어떤 개혁의 노력이라든가 목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렇죠. 죽은 정당이다. 아니 개파에 따른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경쟁력이 2016년에 공천 잘못했던 거예요. 인재 영입 안 하고. 아니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평가에 대한 건 제각각이지만 YS나 DJ를 칭찬하는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인재를 발굴한 겁니다. 그래서 뭐 세피 수혈이다, 그럼요. 뭐 인재 영입이다 여러 가지 말을 붙여가지고 끊임없이 인재를 새로 들여왔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뭐 민주당이라든가 아주 활약하는 사람들이 다 그때 영입된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번 공천도 보십시오. 공천이 이번에 그나마 좀 물가를 냈지만 돌려막기예요. 무슨 새로운 인재, 눈에 띄는 인재 있습니까? 없죠. 어쨌든 뭐 이런 평가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렇게 통합당이 어떻게 해야 말하자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과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정당 투표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면은 아직도
보수 세력이랄까 자유우파 또 통합당이 제대로 정신만 차리면은 네. 4연전을 연패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예비선거고 뭐 지난 대선을 빼고 역시 본선은 대선입니다. 대선에 얘기하는 건데 역시 대선에 아직도 기회는 있지 않나, 희망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과연 통합당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뭐 각종 신문 방송에서 백가쟁명의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방송은 우리 방송대로 또 배대표는 배대표대로 의견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나오는 대책들은요, 형이상학적인 네. 대책을 세워봐야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네. 구체적인 그냥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다 접전지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서 저는 완패라는 이야기, 참패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차이는 뭡니까? 10%의 차이입니다. 네. 10%. 10%를 미래통합당이 더 가져갔으면 득표를 8.5%뿐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8.5%니까 10%면 완전히 완성이죠, 미래통합당. 예,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완패가 되는 건데 어떤 차이입니까? 10%의 차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의 중도와 5%의 샤이 보수입니다. 그러면 중도가 왜 안 들어왔을까? 중도가 안 들어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안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대안을 만들어내면 중도는 오히려 미래통합당 쪽의 대안에 솔깃해집니다. 그래서 누차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는 분은 본인의 이름을 바꿔서 굉장히 불쾌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명쾌한 분석과 예리한 진단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누차 설명을 드린 황교안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황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이 전략적 접근을 하는데 필요한 인식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그러면 5%의 샤이 보수는 왜 안 들어왔을까요? 샤이 보수가 아니라 그전 말씀드렸지만 샤이는 미국에서의 샤이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의 샤이지 한국에서는 쉐임, 상피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왜 못 들어옵니까? 지지를 하고 싶은데 격이 안 돼요. 지난 촛불 이후에 이 국정농단 그리고 보수붕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수붕괴.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 미국 국민, 미국 정부가 세운 공간의 명칭이 뭡니까? 자, 미국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시작합시다. 그라운드 제로 제로입니다. 그런던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예, 그라운드 제로. 그라운드 제로예요. 제로 베이스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라라고 누차 우리 방송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보수라는 개념 자체는 이거는 저는 뭐든 특정 정당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 2017년 대선 이후에 국회에서 강연을 요청했어요.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의 개념은 굉장히 이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돼버렸다. 왜? 인정하지 않던 농단이라는 용어와 한묶음이 돼버렸다. 그래서 보수의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정립하라. 그 주문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보수라 그러면요. 안 좋은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보수의 이미지를 새로 만들으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나오는 이야기 뭐였습니까? 따뜻한 보수. 따뜻한 보수가 뭡니까 도대체? 38.5도면 따뜻한 보수고 35.5도면 안 따뜻한 보수입니까? 수도 없이 우리 고영신 TV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이 방송을 보실 때 우리가 단순히 이 방송에서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분석과 진단에 의해서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없는 시간을 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미래통합당도 어떤 팁을 가져갈 거냐. 우리 방송에서 또 무슨 이야기 했으면 지금 기억나는데 통합당의 역설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 정당 이름에 통합이라는 글자 붙이면은 시너지 효과가 안 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제대로 분석과 그 이후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보수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네. 보수가 하고 싶은 거, 보수가 원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것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경제만 하더라도 네. 우리 보수는 물론 시장 경제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복지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또 하나는 남북 관계만 하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됐든 평화의 기조가
시대적인 흐름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우리 보수 쪽에서는 김정은 붕괴론이라든가 냉전 의식, 사고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수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국민이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정말 당 대표든 대권 후보든 간에 신 40대 기술원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봐요. 네. 뭐 그냥 말로만 맨날 세대교체 하는데 되지를 않아요. 과거에 삼김 시대 그 사람들이 그 시대만 하더라도 유진산이라든가 그런 원로 정치인들 아주 중진 정치인들이 40대 김영삼 뭐 김대중 이런 사람들이 당 대표 하겠다니까 구상유치라겠어. 입에서도 우유 말하자면 전 냄새 나는 사람들이 무슨 당 대표냐 했는데 그 사람들이 뒤엎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고영신 TV의 고영신 박사께서 선배께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 수도 없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야기는 100번 말을 하면 뭐합니까? 받아들이질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보수에 대한 지지층들의 반응은 뭐냐 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그걸 듣지는 않는데 우리 고영신 방송의 사자성어, 핵심 사자성어는 이청득심입니다.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그 마음을 얻는 게 뭡니까? 지지층입니다. 지지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지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경제. 지금 이명박 정부 때도 발버둥을 쳐서 여러 가지 슬로건을 많이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동반성장이니 뭐 747 뭐 이런 것들 신서민 중도실용이니. 자, 경제를 봅니다. 경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복지나 양극화에서는 기본입니다. 이제는 그건요, 기본이라니까요. 그럼 뭘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제는 대한민국이 10위권 국가에서 5위권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성장 동력입니다. 과연 이 정부가 성장 동력이 있냐? 그걸 계속 묻다 보면, 그리고 대안을 끄집어내면 사람들의 시선이 바뀐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북한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지금은 이제는 무조건 북한 그러면은 평화 파괴자라는 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계속해서 비판만 거듭할 게 아니라 핵심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남북관계에서 현 정부가 눈동자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동공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핵심 단어는 뭡니까? 비핵화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는 트럼프도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인권을 버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야. 뭐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야. 이게 정말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마지막에 세대교체는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자꾸만 영남 고립주의를 선택하지 말고 지역 확산주의를 선택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중점지역을 수도권으로 두고 호남 친해 전략을 써라. 안 하는 겁니다. 100번 말하면 뭐합니까? 답은 다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만 답을 줬겠습니까? 답을 줬는데 실천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보수의 폭을 넓히려면은 어느 뭐 칼럼니스트인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지금 민주당에 있는 김태섭 의원이나 금태섭 네. 그리고 지금 한참 자기 진영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교수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지지층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 그래 통합당 좋네 지지층으로 돌아서야만이 말하자면은 이 통합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편만 가지고는 35%는 절대 이길 수가 없고 없죠. 비판적 지지층들 이런 사람들을 포괄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과연 통합당이 이제 앞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당의 변화를 가져와서 꼰대당으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정말 탈각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그냥 말을 앞세우지 말고 실천을 하면 돼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지금 우리 고영신 박사께서 답을 다 내드리고 있고 이 답은 10년 전에 여의도 당신의 연구소일 거예요. 거기서도 답 다 내놨습니다. 문제는 뭐냐? 실천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문제죠. 서로 말다툼하다가 시간을 사세월을 다 보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참 난감하다 이런 아쉬움만 토로하는데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no talk, just action 하면 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배종찬 대표나 저나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통합당에 대해서 또 보수 자유 우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쓴소리와 또 대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피지기하라고 자기가 아닌 다른 쪽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또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을 넓혀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당이 이제 103명의 당선자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통합당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와 숙고가 있겠지만 리모델링 수준으로 이렇게 당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완전히 쓸어내고 재건축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새로 건축을 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임한다면 얼마든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선에서, 그러니까 2022년 대선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져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